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2012년을 바닥을 찍고 2013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거의 상승만 했어요. 우리 보통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동산에 되게 많았는데 거의 10년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고분양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오른다라고 해서 한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지금 집값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서울 같은 경우 26년, 7년 공급, 신축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인허가 물량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저는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혹세무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인과관계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이고요.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근데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였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에 이 합산 누계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만약에 그 당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를 눌러서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요. 공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애써 무시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서울 가격이 오르니까 누르려고 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다. 즉 수요를 누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입장에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그 이유를 근거를 공급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왜 수요는 빼고 얘기하느냐라고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거죠. 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다 수요 부분은 제껴놓고 공급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상 제가 2008년, 9년도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뭐 맹신까지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그 포지션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실제 시장의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인과관계가 맞네라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집값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공급 부족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수요를 누르고 그것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수요가 줄잖아요. 분양을 해도 수요가 줄잖아요. 수요가 줄게 되면 결국 미분양이 나타나거든요. 한때 서울에도 미분양, 외곽 지역에 미분양이 있었잖아요. 그 미분양 할인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분양을 할인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뭐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은 부족한데 미분양이 늘면서 오히려 집을 할인 분양해서 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사들은 싸게 분양을 하면서 수익을 오히려 자기네 수익을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었어요. 뭐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매매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수요를 눌러버렸을 때 그다음에 대출을 눌러버렸을 때 그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사도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 수요는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분양 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가 100%인 양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혹세무민이다. 오히려 공급이 줄어도 100% 나타나는 현상은 매매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전세 가격의 상승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올린다고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전세 가격이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밀고 올라가야 되는 이게 되게 알고 보면 되게 그 복잡한 구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길게 퉁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전세 갭 투자 이런 걸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밀려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요 더러워서 집 사게 되는 경우예요. 너무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전세 그만 다니고 싶다. 야, 내가 내 집 사고 말지.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못 받고 싶은데 세입자가 그러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육박하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얼마라도 더 보태서 사지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울에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몇 %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부 뭐 지역적과 뭐 중소형, 중대형, 평형의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어쨌든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사이 전후가 된다고요. 50%에서 60% 전후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갔었던 2012년부터 2016년 요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 전세가율이 70에서 80까지 나올 때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빼고 자꾸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는 얘기만 너무 뻔뿌질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맞는데 조금 길게 봅시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또 매매가격이 올라간다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전세가율의 상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아직까지 매매로 넘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전세가율이 아니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정부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래서 6월부터 전세 DSR 걸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게 2009년부터 2015년, 16년 이 당시에 전세가율이 급격히 올라갔던 이유가 전세 대출 막 해줘서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걸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지금 그분들이 했던 논리, 공급 부족의 매매가 상승,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매매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것에 대한 장밋빛 표현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지금 인하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인하를 몇 번은 더 할 것 같은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집값이나 대출에 영향을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에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긴 하니까요. 없을까요? 플러스 요인인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톡 까놓고 너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상승장 때 금리 신경 써주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2021년도 9월달 하여튼 그 이후에 금리 급격히 인상하고 대출 묶고 막 이러면서 와 금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리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2022, 23, 24년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할 때뿐 그거 말고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집값이 금리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었거든요. 그 시장 상황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는요. 금리를 떨어뜨려서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떨어뜨리기 전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부동산이 지금 현재 막 불안하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때려놓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금리를 떨어뜨려 부동산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승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을 규제로 막아놓고 지금 금리를 내린 거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는 논리는 거시경제나 이 미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부동산 상승 기폭제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제가 말하는 초장기예요. 네, 초장기. 네, 초장기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것들이 전부 다 건설 비용 상승이다, 공사비 상승이다, 물가 상승이다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초장기로 보게 되면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토를 달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혹세무민했다가 그 중기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꼬였을 때 지금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꼬였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맞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해야 될 소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뭐뭐 해야 된다 이러기에는 저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 많은 분들이 제 거를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결국은 굉장히 길게 보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기 때문에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말을 100% 믿고 행동을 하되 당신 스스로의 재무 관리만 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무 관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요 말을 가지고 믿고 조금 무리한 행동들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나 당신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기준했을 때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무주택자들한테는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했었죠, 예. 그동안. 근데 그랬더니 되게 많이 불평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비싼 데 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급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고 어설프게 그 영끌에서 다치기보다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좀 더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동네를 찾아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주택자가 상급지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강남이 계속 오르니까 자꾸 상급지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는데 그 대부분이 영끌러의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1주택자가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큰 목표 잡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게 이 바닥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올라가기에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물건 던져서 금매가 나오는 게 더 많을 테니까 그 기간을 두고 지켜봤다가 그거를 속된 말로 채가는 그런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비싼 가격에 사서 힘든 상황을 보일 때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유지하고 있다가 정부가 뭐 서울 집값 다시 판 만들어주면 그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게 상급지야. 그러면 땡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지금 당장에 2025년 이 녹화를 하고 있는 4월 기준으로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부동산을 갔는데 진짜 괜찮은 물건들 눈먼 물건이 보인다? 금매가 나오면? 그러면 하셔야죠. 그런 포지션으로 계속 꾸준히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제 금매 얘기 중에 결국 싸게 사는 거는 오케이라는 거잖아요. 네. 청약이 또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약 시장을 보게 되면 없는 사람들의 보루예요.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보루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라 사실 청약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거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청약 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 갖고 계속 넣으시라고 얘기는 하고 싶고요. 청약으로만 무언가를 달성하겠다기보다는 전에 바로 얘기했던 그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는 올해 괜찮은 청약 여기는 눈여겨봐야 된다. 뭐 확률은 좀 뭐 로또 같은 거니까요. 지금 다 서울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다 서울 보는데 다 서울 보는 그 지역이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고분양가가 더 많아요. 주변 시세 대비 신축이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이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급격히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따졌을 땐 오히려 지금 한 단계를 낮췄을 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있죠.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냐하면 이 3기 신도시는 제일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서울에 가까워요. 알고 보면.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관심이 없는 데가 어디냐? 계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양조차도 김포공항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김포공항 주변도 마곡지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출퇴근이 하기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없는 분들한테는 분양가 상한제로 계속 싸게 분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은 무조건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지금 그게 많은 제약이 오는 게 지금 서울의 똘똘한 채라고 하는 그 모든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잘 안 들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연끌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기회를 와신상담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걸 다음으로 미루고 거기부터 하시는 게 아마 그분들이 투자로 실력을 늘리고 자산을 만드시는 데는 거기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특히 신축 많이 좋아하잖아요. 신축 들어갈 때 좀 그래도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좀 미래에도 좀 더 가격이 좋을 것 같은 신축 아파트 구별할 때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뭐 입지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걸 거고. 저는 일단 신축 아파트는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라서 기본적으로 다 좋다라고 일단 그냥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축끼리 비교해서 이왕이면 좋은 신축을 비싸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울 정도나 그 서울에 붙어 있는 아까 3기 신도시 얘기했잖아요. 그런 동네의 신축
신축이면 자기 돈 맞춰서 하되 청약을 받거나 뭐 예를 들면 대장지구나 교산지구나 이런 곳 주변에 정부나 그 도시계획 같은 거 보면은 서울시나 뭐 기타 하나시나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 도시계획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들을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예정이라는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시는 게 낫다고 봐요. 어차피 신축은 뭐 커뮤니티 다 좋고 지금도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거 편리함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해봤자 지금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비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부족하신 사람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면 서울을 기본으로 해서 보시는 건 맞되 3기 신도시와 같은 곳에서 만약 그 주변에 이런 거를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었을 예정이다 이것들을 지금 뭐 공사 중이다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뭐 개통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가격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데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 극대화가 나온다고 봐요. 신축 얘기 나와서 반포 레미안 온밸리도 어떻게 보면 거의 신축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레미안 온밸리 여러분 가격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9평 RR 70억 터졌었잖아요. 네네. 왜 사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70억에? 왜냐하면 70억이면 사실은 레미안 온밸리가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지만 네. 여기가 정말 여기보다 더 하이엔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나인우 한남이라든가 한남더 일이 사실 여기보다 더 우리 하이엔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사실 거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돈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전재산이 70억인 사람이 이걸 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70억이면 사실 아무리 RR이라도 비싸잖아요. 굳이 이걸 왜 사는 거죠? 저는 이게 가치관의 차이라고 봐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얼마가 뭐 60억 터졌다 70억 터졌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논리로 전개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거든요. 아 그건 좀 위험하죠.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게 그분들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근데 그 어나더 레벨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어나더 레벨에 계신데 워낙 원래부터 집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또는 누군가는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빵 터졌는데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뭐 어디였어 가치관이 이거였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자기 만족이라고 봐요.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 나의 로망이었던 곳, 그래서 내가 만약 부자가 되거나 뭐가 됐었을 때 내가 가기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던 곳, 그러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데 살다가 또 이제 그런 유해 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보니까 교류도 하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여기가 더 낫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강남이 아니었어요. 전 동부이천동이었어요. 동부이천동 부자 동네죠. 네, 그렇죠. 용산구. 네, 근데 제가 그 용산구의 동부이천동에 가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당시는 용산구가 이렇게 용산 개발이 나올 때가 아니었었어요. 웃긴 소리 같아서 남들이 들을 땐 조금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옮길 때 신체 검사를 받았던 곳이 병원이 동부이천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가본 거예요. 동부이천동을 딱 갔는데 그 지역 분위기와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동부이천동이 로망처럼 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너무 오래돼서 약간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원베이디가 얼마가 거래됐고 뭐 압구정이 얼마가 됐고 한남더일이 얼마가 됐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어나더 레벨에 계신 분들의 가치관에 좀 따라서 다른 것일 뿐 그것들이 뭐 이게 뭐 좋은 것에 대한 징표라든지 좀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유튜브도 직접 운영하시고 그런 커뮤니티도 운영하시니까 수많은 뭐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뉴스 뭐 언론 기사들도 좀 종종 보실 텐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혹되고 있는 거 뭐라 보시나요 그러면?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신봉해요. 그러니까 물극필반이란 말은 그냥 바꿔 말하면 상승이 계속되지도 않고 상승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계속 순환한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오른다고 해서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다라는 게 어느 순간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상승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러 개가 나왔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다. 서울은 뭐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은 이제 완전히 신초로 바뀌기 때문에 오른다. 등등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되게 위험성이 높은 게 그러다가 주춤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다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떨어지는 데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한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 있죠.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른다,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특히 이 말은 저 역시 한때 신봉했던 소리였지만 그것들이 처절하게 무너졌던 시기가 결국에는 2009년부터 2014년 그때 12년 요때 전후였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저도 세상이 다 이렇게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는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부동산 사이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대체적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다가 많은 분들이 사이클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이클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사이클은 바꿔 말하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왜 하락과 관련된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상승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사이클론자, 시장론자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는 너무 오랜 기간 올라서 여러분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시기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력이 회복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오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그 모든 얘기를 가지고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그러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뭐로 보시나요? 아파트는 좀 이따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돈 벌 곳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그 비아파트 부분의 수익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럴 게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싸게 사면 월세를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피스텔 빌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분야는 진짜 전문 영역이에요. 어설프게 들어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뭐 한두 채 정도 해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고 살겠다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로 뭐 여러 채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세상에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가능하면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아파트 시장 중에서는 그 아파트 시장 자체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2012년을 바닥을 찍고 2013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거의 상승만 했어요. 우리 보통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동산에 되게 많았는데 거의 10년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고분양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오른다라고 해서 한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지금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양을 하는 게 맞고 조금 지치더라도 기다렸다가 정부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판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열심히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못 벌었던 투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들 조급하고 그러니까 많은 혹세무민하는 상황에서 자꾸 많은 분들이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분양가라든지 여기가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추격 매수 이 부분은 절대 금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얘기해줘.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끝내면 상업용 부동산 뭐 여러 입지가 있겠지만 가로수길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가로수길을 가봤는데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가로수길 그 메인 대로 있잖아요. 제가 그 길로 가면서 이제 우측부터 보고 왼쪽도 봤는데 공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를 안 낮추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낮추면 건물값이 떨어지니까 안 낮춘다라는 한마디로 건물주가 과연 이길 것인가. 플러스로 결국 이제 공실이 많고 여기 사람들이 안 오고 상권이 이제 부실해지면 결국 이제 집주인들이 가격을 월세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 압구정 로데오도 봐라.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상권 다 살아났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계속 어차피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건물주들이 버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공시 심한 메인 도로를 잘 본 적이 없어서 결국에 왠지 여기는 건물주가 좀 질 것 같다. 특히나 온라인이 너무나 대세가 된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압구정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압구정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느냐? 뭐 있다고 치더라도 또 다른 사례 그러면 또 다른 사례. 만약 그것들이 모든 동네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면 저는 압구정의 사례를 가지고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는 사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면서 사실 우리 지금 가로수길 얘기했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디죠? 경리단길, 더 나가서 과거에 있는 신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신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압구정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특수성이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특이 사례다. 네, 왜냐하면은 신촌 같은 경우는 결국 홍대상권이 살아나면서 신촌이 무너진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국 신촌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월세를 그래서 그대로 받을 수 있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상황이 빌딩 투자의 유행 시대였잖아요. 초등학생 장님의 건물주였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고분양가랑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빌딩도 추격 매수했던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빌딩을 하면 왠지 건물주가 됐고 부자가 된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분명히 그걸로 돈 번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현재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들어왔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물론 가로수길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지만 상업용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상업용 시장은 당분간은 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는 건축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웃으면서 그러냐면 2년만 버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2년을 버티다는 얘기가 2년 안에 그런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오히려 그때 수익률이 낮아진 괜찮은 물건들을 그때 사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뭐 예를 들어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 경우다 하면 또 그게 또 살아날 수 있는 소진이 있겠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비싸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서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은 쉽지는 않을 거다. 자, 오늘 부동신영강 대표님과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일단 올 하반기는요,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판으로 바꾸느냐가 제일 저는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표면화가 되는 게 어차피 수요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세 가격의 불안,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의 불안이 좀 더 심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심화가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나중에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올 하반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라고 하는 판의 변화와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그동안 한 10여 년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변화가 나타난지를 지켜보시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 시기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또 투자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다음번에 부동산에 이슈가 생기면 또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부동 신영강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